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5% 대체 관세를 선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기존 무역 합의는 유지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유럽연합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정책 불확실성을 이유로 합의 이행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파장이 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정책에 제동이 걸린 첫 사례이기 때문이긴 한데요. 네, 세계 각국은 트럼프표 정책에 대한 미국 내 반대 여론과 재협상, 기징수된 관세 환급 등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또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라고요.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단 관세 판결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가 기업들의 무역 갈등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시장은 이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헌 판결이 과연 장기적으로 호재일지는 우려가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시장에 관세가 다시 주요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금요일장 마감 사항부터 확인해보면 이날 다우지수는 0.47%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69%, 0.9% 오르면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주간 단위로도 3대 지수는 모두 올랐는데요. 지난주는 우량주보다는 다시 기술주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나스닥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우지수가 0.25% 오르는 데 그친 반면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07%, 1.51% 뛰었습니다. 빅테크 기업도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관세 부담이 큰 기업들이 특히 많이 올랐는데요. 소액 소포 무관세 혜택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아마존 주가가 2.56% 올랐습니다. 또 애플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 속에 1.54% 올랐고 엔비디아도 1%대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알파벳은 구글이 자사 AR칩 시장 확대를 위해서 투자 확대에 나선다는 소식에 3% 넘게 급등세 보였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메타도 강세를 보였고요. 테슬라는 사이버트럭 가격 이달 소식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필수 소비재 업종은 이날 대부분 하락했는데 월마트도 1.51% 빠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요일장 시장은 이번 위헌 소식을 반기긴 했지만 안도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오히려 이 정책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위헌 판결이 나온 즉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꺼내들면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서 하루 만에 이를 법정 최대치인 15%로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품목별 관세의 근거 조항인 232조와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때 썼던 301조 관세가 다시 부활하면서 기존 상호관세의 구멍을 메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세율을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얼마만큼 때릴지 모른다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한 해 내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때리고 나중에 협상으로 조정하는 관세 전략 때문에 시장이 크게 흔들렸었는데 당분간 또 이 과정을 거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폭풍에 주의해봐야겠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판결이 크게 호재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TD증권의 전략가들은 관세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 경제 전망을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울프리서치는 관세 판결은 가격을 낮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요일장 경제지표는 다소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4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해서 1.4% 증가한 것으로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에 크게 못 미쳤고요. 전분기 대비로도 크게 둔화했습니다. 이번 분기에 이렇게 GDP가 크게 감소한 것은 셧다운 때문에 연방정부 지출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연방정부 지출의 GDP 기여도는 1%포인트나 줄어들었습니다. 또 소비도 성장률을 끌어내렸는데요. 개인 소비 지출은 연이을 2.4% 증가하면서 직전 분기의 3.5%보다 감소했습니다. 이로써 연간 기준으로 2025년 성장률은 2.2%를 기록하면서 2024년의 2.8%보다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물가 지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2월 헤드라인 PCE 물가는 전월 대비로 0.4%, 전년 대비로는 2.9% 오르면서 전달보다 상승세가 가속화된 데 이어서 예상치를 모두 돌았습니다.
또 근원 PCE는 전월 대비로 0.4%, 전년 대비로는 3.0% 올랐는데요. 이 근원 PCE 물가 3.0%는 작년 2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 개인 소비 지출은 11월에 이어서 12월에 이어 0.4% 증가한 가운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소비자 지출은 0.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이번 지표를 보고 월가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한동안 동결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 데이터도 볼까요? S&P 글로벌에 따르면 2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52.3으로 나오면서 10개월 만에 가장 낮게 나온 데 이어서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또 제조업 경기는 PMI 예비치 역시 51.2로 나오면서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보다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지난 예비치보다는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게 내려갔다는 건데요. 소비자들의 향후 1년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1월에 4.0%에서 2월에는 3.4%로 하락하면서 작년 1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3.3%로 안정세 유지했습니다. 국채금리는 관세 철폐 소식에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관세로 인한 재정 적자 감축 효과가 감소하면 이 장기채 경매 규모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번 판결이 시장에서 널리 예상되었던 만큼 움직임이 크진 않았습니다. 결국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는 0.01%포인트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디저옥적 갈등은 계속 이어지면서 유가는 6개월 내 최고치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한 주 동안 WTI와 브렌트유는 6%에 가까운 급등세 보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의 가장 메인 이벤트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죠. 현재 애널리스트들은 지난 분기의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370억 달러에서 380억 달러에 이르고 주당 순이익도 9달러까지 늘어났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시장의 기대치가 높은 만큼 이를 압도하는 실적을 공개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경제 데이터로는 27일에 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공개됩니다. 최근 연준이 고용보다는 물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는지 파악해봐야겠습니다. 한동안 이어질 관세 변수와 더불어서 지정학적 갈등, 또 이번 주 나올 여러 빅 이벤트들을 지켜보면서 신중히 움직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시에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픈 AI가 투자 규모를 대폭 낮췄습니다. 당초 1조 4천억 달러, 우리 돈 2천조 원을 투자하겠다던 계획을 절반에도 못 미치는 6천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했는데요. 과잉 투자 논란에 석 달 만에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던 양적 투자 경쟁에서 수익성을 감안한 질적 투자로 전환하는 모습인데 일각에선 오픈 AI 같은 몸살이기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6천억 달러라는 투자 규모도 역사상 유례 없는 규모인데다 예상되는 매출 성장과 연계해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잡혔다는 해석인데요. 여기 실제 회사의 매출도 지난해 경우 전년도보다 3배 넘게 되면서 우상향 중이어서 2030년까지 2,800억 달러를 넘어설 걸로 예상돼 내실을 다지는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보입니다. 다만 반대로 우려를 키우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1,000억 달러로 발표됐던 엔비디아의 오픈 AI 투자액이 300억 달러,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는데요. 기존에 내놨던 장기 출자 계획을 폐기하고 단순 지분 투자로 전환한 걸로 전해집니다. 당초 10차례에 걸쳐 100억 달러씩을 투자하고 오픈 AI는 이 자금으로 엔비디아의 칩을 구매하기로 했는데 순환 거래 구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해당 합의는 의향서 단계에 그쳐 정식 계약으로 진전되지 못했고 이후 양측의 불화설로까지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두 회사의 수장은 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선을 긋고 나섰지만 과잉 투자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의식했는지 마찬가지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자율주행 사고에 있어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인가 그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법적 판단이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오토파일럿이 미국 법원에서 우리 돈 3,500억 원대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요. 앞서 사측이 제기한 배심원 판결 무효화 신청과 새 재판 청구 모두 기각됐습니다. 사측은 쭉 운전자 책임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의 제기에도 1심 법원은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그대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관련해 2013년부터 지난해
지난달까지 70여 명이 숨졌는데 이 대부분 사건은 판결 전에 합의에 이르거나 기각됐지만 이번만큼은 쉽사리 풀리지 않은 모습이고요. 이름 자체가 운전자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출시 초기부터 논란이 되어온 오토파일럿이라는 이 명칭도 당장 이번 주부터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빅딜을 앞두고 있는 넷플릭스가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라이벌인 파라마운트가 여전히 워너브라더스의 눈독을 들이고 있는 와중에 이번엔 트럼프가 회사 이사회 멤버이자 과거 오바마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수잔 라이서를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이다 엄포를 내놨는데요. 대형 인수 계약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라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법무부는 인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반독점 여부까지도 들여다보면서 현미경 조사에 들어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터라 경쟁 입찰사인 파라마운트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KR, 블랙스톤 같은 글로벌 큰손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중국에 발이 묶였습니다. 투자 기업을 매각하지 못한 채 2년 연속 출구 전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중국에 투자한 대형 바이아웃 펀드 10곳은 작년 들어 본토 포트폴리오 기업을 완전히 매각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고 수익 실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로 인해 연기금과 패밀리 오피스, 국부펀드 등 자금을 맡긴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되돌려주는 데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의 중국 담당 책임자는 전 세계적으로 엑시트 압박이 큰 상황에서 매각 대기 물량이 쌓여 있다 토로하기도 했는데 최근 2년간 중국 펀드 지분은 50%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도 흔했을 만큼 심각한 유동성 공백을 겪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예외주의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월가가 미 증시에서 자금을 빼내 신흥국 시장으로 향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요. 올 들어 불과 8주 동안 빠져나간 금액만 520억 달러, 우리 돈 75조 원을 넘겨 16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자금이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글로벌 주식 펀드 유입액 중 미국 주식 비중은 26%에 불과했는데 역대 최고치였던 4년 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자금은 매력도가 높아진 해외 시장으로 돌고 있는데 올 들어 미국 투자자들은 신흥국 주식에 260억 달러를 투자했고 국가별로 보면 한국에 가장 많은 돈이 몰렸고 브라질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글로벌 운용사 블랙록의 지분 확보 소식에 SK하이닉스가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 후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SK하이닉스 지분 5%를 보유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자극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에서 보유 목적은 단순 투자로 명시됐는데요. 블랙록이 SK하이닉스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건 2018년 5월 이후 약 7년 9개월 만이었습니다. 해당 소식에 장중엔 한때 95만 5천 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대표 종목들 살펴보면 해당 소식에 SK하이닉스가 6%대 급등하면서 95만 닉스 목전에서 마무리가 됐고 DB하이텍은 1.75%, 하나마이크론은 0.43% 올랐으며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증시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지난주 금요일 국내 방산주와 정유주에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지면서 무기 수요 증가와 유가 상승 등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가 되는데요. 현재 미국은 중동에서 22년 만에 최대 규모로 병력을 증강했고 이란 역시 미국이 군사 공격에 나설 경우 자위권을 행사해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말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해당 소식에 국내 수혜주로 떠오른 방산주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지난주 금요일 한화시스템이 9.49% 급등하면서 11만 6,500원에 마무리가 됐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8%대, LIG 넥스원도 5%대 올랐으며 현대로템까지 4.76% 올랐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주력 상품인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디스플레이가 피지컬 AI 분야로 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초기 휴머노이드와 로봇에서는 정보 전달과 소통의 과정이 음성보다는 O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LG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이 2026년 휴머노이드 등 피지컬 AI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대감 속에 LG 디스플레이 주가는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다가 8%대 급등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LG 디스플레이는 8%대 급등 마감, 코텍은 반면 1%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증권주에 이어서 보험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금융과 증권주가 단기간에 큰 폭의 상승을 보인 데 이어서 보험주로의 순환매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만약 통과할 경우 자사주 비중이 작지 않은 보험사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감 역시 보험주 강세가 나타난 배경 중의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이 된 가운데 미래에셋생명부터 흥국화재까지 모두 상한가로 마감이 되는 등 아주 강한 모습 보였는데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생명이 12,400원에 롯데손해보험도 2,525원에 마무리가 됐으며 흥국화재까지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 설 연휴가 끝나고 무섭게 달렸습니다. 5,800선마저 돌파한 코스피는 이제 6,000피까지 단 200포인트만 남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셈법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발표 등으로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가 커질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첫 거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전 거래를 복귀하면서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국내 증시 지난 금요일 대외 악재들을 무시하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가 2.3% 추가 상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5,800선을 돌파했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0.6% 가까이 하락했는데 급등 이후에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상승은 기관이 이끄는 상황이었는데요. 1조 6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7,400억 원 넘게 매도했는데 전기, 전자와 금융 쪽을 집중적으로 팔아냈습니다. 개인도 9,900억 원가량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만 순매도했습니다. 2,100억 원 가까이 팔아냈고요. 반면 기관이 231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도 2,300억 원 넘는 사자세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단을 보면 SK하이닉스와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의 상승세가 뚜렷해졌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장중에 1.5%가량 빠지다가 종가가 6.2%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굉장히 가팔랐는데요. 블랙록이 SK하이닉스 지분 5%를 추가 취득했다는 공시가 호재로 작용했고요. 그리고 일본의 대미투자 사업 공개 이후에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관심이 쏠리면서 원전 쪽이 또 중동 불안 속에 방산주가 주목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 대체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10위권 내에서는 두 종목만 상승했는데요. 삼성전자제약이 0.6% 강세였고 케어젠이 3.4% 오르며 3거래일 연속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소폭 올랐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원 10전 상승에 1,446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는 환율 다시 내리는 모습이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영향이었습니다. 21일 새벽 6시 기준 역외환율은 1,444원 70전 기록했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새로운 관세를 발표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환율 변동성이 좀 클 수 있겠습니다. 6,000피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국내 증시, 이번 주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하면서 방향을 찾아가겠습니다. 증권가에선 이번 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과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추가 상승의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우리 시간으로 26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될 텐데 실적 발표로 AI 거품론 우려가 완화될지 주목되고요.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장될 가능성이 큰 만큼 통과 시에 자사주 비중이 높은 증권과 지주업종 등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목요일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기준금리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어떻게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은 한국과 브라질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미래에셋생명 실적이 발표되고 K뱅크 청약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전 거래 시간외 거래에서는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관련주 강세 이어질지 체크하시죠. 그럼 프리마켓통의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국내 증시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는 지금 시가총액 6위권까지 유가증권 시장 종목들 일제히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2.4% 뛰면서 19만 4,700원, SK하이닉스가 2.6% 추가적인 오름세 기록하며 거래가 97만 4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2.6% 강세로 52만 2천 원, LG에너지솔루션이 0.5% 강세, 거래가 40만 3,500원으로 집계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3% 강세, SK스퀘어까지도 1.2% 추가적인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58만 6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설명 살펴보시죠. 1위부터 6위까지 여기서도 일제히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3% 강세입니다. 17만 6,600원. 알테오젠이 1.6% 오름세로 40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 2.3% 강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21만 9천 원. 삼천당 제약도 1.4% 추가적인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65만 2천 원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1.26% 강세로 72만 1천 원, 그리고 ABL 바이오까지도 0.74% 강세입니다. 거래가 18만 9,4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바쁜 한 주의 시작입니다. 5,800을 돌파한 코스피가 대외 불확실성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달릴 수 있을지 머니쇼와 함께 개장 분위기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한 주간 외국인가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는 투자자 순매수 탑5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이틀밖에 증시가 열리지 않았지만 코스피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죠. 사상 처음으로 5,800선까지 돌파하면서 국내 증시가 무서운 기세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틀 연속 매도 우위를 기록했는데요. 삼성전자는 대거 순매도했지만 지난주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SK하이닉스는 순매수 1위에 올랐습니다. 나머지 보면은 하나오션,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기, 삼성 SDI가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에 총 5,500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투자 집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전략에 따라 조선 분야에 주목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DS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일본과 같은 대규모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과 함께 조선 분야에 투자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노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침 지난주 미국에서 조선 관련 정책 발표도 나오면서 조선주 주가가 상승세를 타는 분위기였는데요. 이에 외국인과 기관 모두 하나오션을 적극 매수했습니다. 최근 피지컬 AI를 구동하기 위한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에 쓰이는 전략 광물인 히토류를 생산하는 화학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준비 중인 삼성 SDI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2차 전지와 반도체, 로봇에 몰렸습니다. 순위권을 보면 에코프로, 사면 보성파워텍, 알테오젠, BHI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동안 캐즘에 시달려온 전기차 배터리 소재 기업 에코프로 형제들 분위기가 되살아났습니다. 2차 전지 기업이 전고체 배터리와 피지컬 AI의 새로운 수요처로 부각돼서 재평가 기대가 커진 덕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럽 사업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이에 지난 주장에서 알테오젠을 제치고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를 재탈환했는데요. 이에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순매수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알테오젠도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강하게 사들인 종목인데요. 글로벌 기술 수출 기대감과 플랫폼 가치 재평가가 매수 배경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지난주 알테오젠은 창사 이래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주 친화 정책으로 약 200억 원 규모의 첫 현금 배당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전태현 대표이사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연내 추가적인 기술 수출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하나증권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알테오젠의 목표 주가를 5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의 거침없는 상승은 기관이 주도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틀 연속 각각 1조 원 이상 순매수했는데요. 8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위권에는 반도체 투톱, 하나오션, 현대차, SK스퀘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 양산 출하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AI 메모리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폭발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HBM과 서버용 D램 생산에 주목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데요. 이미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20만 원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포트를 발간한 증권사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약 22만 원입니다.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올해 들어 발간한 피지컬 AI 관련 증권사 리포트는 20개가 넘는데요. 피지컬 AI가 국내 자본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피지컬 AI의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현대차가 기관 순매수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또한 지난주엔 현대차의 미국 자율주행 생태계 확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에 기관 순매수 4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죠. 지난주 기관은 성장 스토리가 뚜렷한 바이오와 2차 전지, 로봇, 반도체 장비주를 집중적으로 쓸어 담았습니다. 순위권 보면 알테오젠, 에코프로, 삼천당제약, 에코프로비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천당제약이 기관 순매수 3위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19일 중동 6개 국가와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천당제약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이번 중동 지역 수출 계약을 통해 북미와 중동 시장으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판로로 확장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한 삼천당제약은 추가 국가와의 계약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투자자 순매수 탑5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9분 향해 갑니다. 저희 방송 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내용 좀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전 세계를 뒤흔든 트럼프발 관세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상호 관세라는 수단만 사라졌을 뿐이고 트럼프 행정부 관세 압박 새로운 방식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자, 이제 뭐 보기에 따라서는 대부분 판결이 나왔으니까 불확실성이 하나 네네. 제거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부터 또 주말 사이에도 처음에는 10% 하다가 하루 만에 네. 또 15% 그렇죠. 했고, 예, 그 부과한 15%는 법적으로는 이제 150일 시한인데 그 사이에 또 다른 법안을 만들든지. 네. 참 옛날에 듣던 슈퍼 301조가 다시 언급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교육국들 조사해서 뭔가 조금 걸리면은 무지막지하게 때리겠다 하는 건데 위법이라기보다도 IEEPA라고 하는 거기에는 관세를 때릴 권한이 없다. 국제경제 뭐, 비상권한법.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보기에 따라서는 그러면 기존의 다른 법으로는 다른 법에 의하면은 뭐 행정명령 차원이 아니라 무역 법적으로 확장법. 때릴 수 예.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기에 따라서 많은 것이 됩니다. 주말에 저도 이거저거 보면서 느꼈는데 이 보도하는 매체마다 약간의 그게 있어요. 네. 편향된 어떤 시각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제 같은 부분을 트럼프 망했다 이제 뭐 레임덕이다라고 해서 그쪽 나오는 반면에 아니야 이제 더 무서운 게 나올 수 있어. 플랜 B가 네. 어떻게 나올지 걱정돼 뭐 등등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죠. 네, 오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강민욱 교수 먼저 전화 연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네.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이나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에 대해서 일단은 뭐 위법이라는 판단, 뭐 언론 보도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얘기는 나눴습니다만 네. 교수님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은요. 예. 이번 소송 같은 경우는 미국의 수입업자와 12개의 주가 공동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이죠. 이들의 주장은 헌법에 의하면 세금 정책은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리고 관세도 넓은 의미의 세금의 일종이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의견은 달랐죠. 지금 현재가 무역 적자가 너무나 쌓이는 상태고 또한 철강이나 아루미늄 같이 핵심 자원이 수입에 의존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 안보나 이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긴급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결국 연방 대법원 결론은 뭐냐면 그 무역 적자나 수입 의존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그것이 이제 국가 안보나 긴급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무효화가 된 그런 결과입니다. 뭐 상호관세 자체는 지금 이제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뭐 122조, 또 232조, 301조 여러 가지 근거로 계속해서 이제 이런 관세 공격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상호 관세 인상에 대한 대법원의 관세 결정은 이제 무효 결정이 났죠. 하지만 이제 다른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 관세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서 이제 기본 관세, 모든 무역 상대국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를 이제 15%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무역법 122조 같은 경우는 이제 1974년도 냉전 시대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런 냉전 시대는 굉장히 안보적 위협 속에서 이제 행정부가 신속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지금 시대에 지금 냉전 시대 같이 그 정도로 안보적 위협이 있느냐 이 정도에서 이제 이런 의견이 많아서 이제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5% 관세 이제 기본 관세 적용 절차가 과연 합리적 근거가 있었냐 이것이 상당히 미약하다 보는 의견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다시 이것이 연방 대법원까지 소송으로 가게 되면 똑같이 무효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고요.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15%의 기본 관세 적용이 그게 영구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150일에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고 이게 계속 적용이 되려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난감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교수님 지금 이 와중에 진짜 자동차나 철강 같은 데는 또 이제 품목별 관세 뭐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또 듣고 있습니다. 사실 이 관세 뭐 뉴스에는 많이 나옵니다만 좀 제대로 정리가 안 될 정도인데 그럼 지금 도대체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철강 몇 퍼센트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이제 관세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한 건데 일단은 이제 트럼프가 처음으로 걸은 관세는 이제 상호 관세죠. 특정 국가한테 이제 관세를 조정하는 것이고 이제 이것이 이제 대법원에서 무효가 됐으니까 이제 기본 관세를 적용했죠. 그래서 15%를 적용한다고 발표를 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이제 품목별 관세인데 이것은 이제 제품에 따라서 관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가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이런 품목별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심각한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 한국, 대만, 일본의 주요 수출품이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인데
이들 국가의 무역 협정을 하는데 이런 반도체 관세 같은 거는 정책적 수단 카드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부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마음대로 관세를 정할 수 있는 품목이라서 상당히 우리나라로서도 이제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러 가지 대법원에 대한 소송도 있었고 이제 행정부가 소송에 지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전히 미국이 무역 협상에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 이제 환급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라는 것도 여러 해석들을 좀 가능케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여전히 미국이 이제 무역과 관련해서는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대미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수출 기업들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환급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대법원 판결은 이 관세 무효화입니다. 환급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고, 하지만 이제 이 법을 통해서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있는데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주체는 관세를 직접 낸 주체가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 수입업자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그 대상이 되기는 그 법적으로 상당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미국 내 수입업자들이 이제 행정부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낼 것이고 이것을 성공하면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대미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일단 이제 대법원 소송이 우리나라 대미 투자 그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액수로 이제 투자가 되었죠. 이것에 대해서 재협상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이 가능성도 거의 0%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에 대한 대미 투자 협상은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이것을 재협상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재협상을 요구하더라도 미국은 여러 가지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품목별 관세고요. 그리고 이제 안보적으로도 압박할 수 있고 방위비 부담 문제. 그리고 이제 재협상 과정에서 이제 핵 잠수함 기술 이전 문제를 다시 거론할 수가 취소를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협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함께해 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다 강정수 AI 연구센터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박사님. 예. AI 연구센터장 우리 강정수 박사님. AI 시대에 핫하신 분인데 관세 얘기 해주실 수 있죠? 그럼요. 이건 저는 트럼프에게 날개를 달아줬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트럼프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경제적으로는 손해 볼 것이 없고요. 다양한 수단들이 존재하고요. 또 중간 선거가 남지 않았을 때 이런 수사학적으로 볼 때 엘리트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다크 스테이트, 무언가 보수건 진보건 간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간에 전통적인 엘리트들이 우리를 공격해 왔다. 이것이 자기가 1차 1기가 붕괴됐던 논리였던 것인데 이번에 바로 나왔던 것이 대법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보수고 진보건 간에 엘리트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바로 했잖아요. 예. 그 기자회견에서. 예. 그래서 앞으로 선거전에 있어서 마가를 조직함에 있어서는 싸울 수 있는 명분을 다시 한번 내놨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크게 손해볼 것이 없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협상이라든지 환급이라든지 이런 건 되게 어렵고요. 다만 이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관세를 납부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 채권을 발행했고 여기에 흔히 말하는 사모펀드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들은 좀 수혜를 보겠죠. 왜냐하면 디스카운팅해서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그들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는 있지만 경제적으로 큰 어떤 충격이라든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도 볼 수가 없는 것이 어떤 수단이 바뀐 것이지 관세 정국은 계속 가는 것이고요. 하나는 인플레이션의 인하에 조금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사람들의 기대감도 있지만 또는 미국의 재정적 적자가 또 커질 수 있다는 또 불안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법을 근거로 이제 관세 부과를 할 것이고 다만 이제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보면 이제 자고 일어나서 트러스 소셜에 100%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없어진 거. 그런 사후 관세는 없어지겠죠. 하지만 이제, 충분히 이미 어느 정도 지금 관세와 관련돼서 유럽연합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또는 한국과 일본하고의 협상들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 있고 이 부분들은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은 있다라는 거죠. 네네. 새롭게 말 안 들으니까 100%도 할게 이건 불가능하지만 그렇죠. 이미 어느 정도 협상 단계에 왔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제 관계에 있어서 이미 유럽 같은 경우나 중국
중국도 탈미국화하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대단히 강화된 거고 이미 중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 수출 비중에 있어서 미국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구조적인 국제 경제의 흐름들을 지금 저 결정으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갑자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나 중국이 미국에게 유럽이나 중국이 다시 친해지자 이렇게 얘기할 일도 없는 거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 큰 변화가 국제 경제에 있어서나 국제 정세에 있어서나 만들어지지는 않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좀 전에 전화 연결했던 강민욱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강정수 박사님도 그렇고 오늘 두 분 다 강씨구나. 그러니 중요한 거는 결정적으로 달라진 게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 여전히 15%예요. 네. 우리 뭐 25% 했다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한 해 만에 해서 뭐 15% 낮췄다고 좋아했는데 대미 투자도 그대로 가야 될 것 같고 네. 환급 받는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소송 걸릴 거 아마 네.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고 나서나 받는다면 받을 수도 네. 있기 때문에. 아니 뭐 2년 동안 소송하겠다면서요. 이러면은 진짜 그냥 그동안 불확실성이고 시장에서는 이 이슈를 이제 크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 주식시장에서 미국 주식에서 올해 중에 가장 중요한 국면이 이번 주가 저는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금요일 날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크게 나쁘게 보지도 않았고 예, 뭐, 크게 좋게 보지도 않았는데 환호하지도 그것이 않았고. 단 하루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주말 정국 이후에 오늘 어떻게 장이 열리는가에 따라서 미국 장이 열리는가에 따라서 큰 반등이 일어날 수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큰 몰락이 일어난다든지 크게 빠진다든지 이런 일은 전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엔비디아 엔비디아죠. 실적이죠, 사실. 네,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저는 실적은 나쁘지 않을 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도 뭐 65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예. 3분기 실적 발표 때 엔비디아가 가이던스로 얘기했던 거예요. 본인들이 한 650억 달러 정도 예. 매출할 거고 네.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낼 거라 했더니 네. 지금 기간에서 252억 달러 뭐 이렇게 지금 적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뭐 도달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계속해서 결국은 빅테크들이 여러분 미국의 빅테크 4개 기업이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카펙스를 지금 증가시키고 있다는 거는 이미 여러분 아마존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에서 올해 카펙스 투자를 계속해서 증액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수요는 넘쳐날 것이다. 수요는 넘쳐날 것이고 가장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블랙엘들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가 해서 블랙엘이 생각했던 것보다 TSMC에서 잘 생산돼서 여기에 마진율은 어떨 것인가. 즉 양산이 지금 본격적으로 되고 있다라면 여기에서 마진율이 H200하고 H200을 능가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고 결국은 이 2분기 가이던스가 중요하다라고 다들 투자자들은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저는 가이던스도 나쁠 수가 없는 것이 네. 61%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빅테크 4개 기업에서 지금 올해 카펙스 투자를 증액시켰단 말이죠. 30%가 넘게 증액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의 수요가 흔들릴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엔비디아가 끝부분에 또 실적 발표를 하는 것도 그렇고 전체 지금 일종의 지금 AI 경제에 있어서 맏형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기 예, 때문에 예. 여기에서 든든하게 또 방어를 해주면서 AI 거품은 지금 붕괴되지 않는다. 버블은 붕괴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시장에 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궁금하네요. 저도 뭐 실적이야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그게 시장 예상보다 또 대충은 높게 나오게 네. 애널리스트들이 적당하게 또 낮춰서 예상을 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시장 반응은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오히려 더 궁금해요. 오픈 AI에 1,000억 달러 주고 오픈 AI는 그걸로 엔비디아 칩 사고 처음에 나왔던 네네, 그 순환 뱅뱅 순환 거래. 돌던 네, 순환 그 거래. 얘기에서 이게 300억 달러로 확 줄이고 네. 무슨 뭐 투자 파트너십도 단순 지분 투자의 형태다. 이거 보니까 저의 제1감은 젠슨 황이 알트만 저 약간 잘못 엮이면 큰일 나겠다 생각한 거냐 싶기도 한데.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우선 네.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건 2030년까지 대단히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우리가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작년 9월에 약속을 그게 했던 겁니다. 2030년까지의 예, 얘기였습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때 네, 예. 1,000억 달러를 일시불로 2026년에 주겠다 얘기했던 건 아니거든요. 아, 예. 그런데 거기에는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아하. 이거 논의하지 말고 일단 300억 현금으로 지금 당장 줄게. 그 대신 일단. 뭐 다양한 조건 필요 없고 그냥 지분 주세요.
이렇게 지금 결정이 난 거고 예. 또 물론 젠스랑도 조금 삐진 것이 있죠. 왜냐하면 왜 삐져요? 그날 9월 달 발표하고 나서 2주 이후에 예. 오픈 AI가 AMD에게도 투자를 받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바람을 피웠구나. 네, 오픈 AI가. 엔비디아 막 그래서 10월 첫째 주에 미국 MBC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했던 말이 자기랑 협상하고 있으면서 옆방에서는 AMD라고 협상하고 있었다라고 자기는 해석을 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2주 만에 발표가 났던 기분 거니까. 나쁘겠네요. 그렇죠. 상황이. 근데 그만큼 오픈 AI가 성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픈 AI가 지금 뭐 구글의 추격을 당하고 있고 뭐 클로드, 엔스로픽의 클로드의 추격을 당하고 있는데 만약 오픈 AI가 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AI 거품 완전히 터진 겁니다. 그거를 엔비디아가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에 대항하고 있는 오픈 AI에 대항하고 있는 구글이 제미나이를 TPU로 발전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건 엔비디아의 칩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브로드컴하고 같이 흔히 말하는 여러분 ASIC 칩으로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데 거기가 성공하고 엔비디아 칩을 쓰고 있는 오픈 AI가 성공을 못한다? 아하. 이거는 이 경제에서 엔비디아도 몰락하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오픈 AI는 싫더라도 자꾸 옆에 견눈질을 지금 주고 있고 막 자기 막 몸값 살려가지고 막 AMD도 만나고 있고 다른 것도 뭐 만나고 있고 소프트뱅크도 만나고 있지만 예. 오라클도 만나고 있지만 예. 그래도 오픈 AI는 살려야 됩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반드시 왜요? 구글이 지금 너무 강력해지고 있는데 구글이 엔비디아 칩도 쓰고 있지만 TPU라는 독립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픈 AI가 여기서 힘겨루기 위해서 적절하게 구글을 눌러줘야 사람들이 엔비디아 칩이 역시 최고구나. 그 TPU가 브로드컴에서 나온 그렇죠. 거고요? 브로드컴에서 해서 물론 TSMC가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이 구글과 브로드컴이 협력을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항선은 명확하게 거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는 반드시 살려줘야 됩니다. 살려줘야 된다. 네. 근데 올해 보면은 그 오픈 AI뿐만 아니라 엔스로픽도 그렇고 뭔가 상장 이슈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이 부분도 또 투자자 관점에서는 좀 봐야 되는 거고 네. 이게 경쟁이 가속화돼서 뭔가 시장 전체적인 파이 자체가 커지는 거는 분명 AI 산업에서 분명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오픈 AI 독주는 좀 끝났다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독주는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예. 거고요. 독주는 너무나도 사실 오픈 AI가 챗GPT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예. 페이스북보다 빨리 성장했고 뭐 인스타그램보다 빨리 성장했고 심지어는 틱톡보다도 더 빨리 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용자를 9억 명을 작년 11월에 돌파했으니까 아마 3월 정도에는 우리 10억 명이라고 10억 명이라는 또 상징적인 숫자가 느낌이 있거든요. 곧 저는 3월 정도에는 챗GPT가 10억 명 돌파를 발표할 거라고 보고요. 가장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과연 엔스로픽이 먼저 상장할 것이냐, 네. 오픈 AI가 먼저 상장할 것이냐. 만약에 시장에 자금의 유동성이 충분하다라면 두 개 다 상장해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2등해도 괜찮아요. 예. 근데 지금 유동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주식시장에 유동성이 없는가 또는 크립토 시장에 유동성이 없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면은 또 여기다 스페이스X까지 상장을 하겠다?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유동성들이 지금 시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그게 거거든요. 어느 쪽으로 쏠릴지 모를 그래서 거예요. 1등으로 먼저 상장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엔비디아의 투자를 확실히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고 또 이러한 매출 목표도 이번에 조정을 좀 했거든요. 예. 2028년까지 매출 목표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도 투자 액수를 엔비디아한테 1,000억 달러 받기로 했지만 지금 300억 달러 받기로 해서 700억 달러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일단 이거 받은 건데요. 본인들의 지출 규모를 또 줄였습니다. 여러분 네. 아시겠지만 지금 오픈 AI가 같이 발표한 것은 약 30기가와트는 원자력 발전소 30개입니다. 이거를 2035년까지 미국에서 짓겠다고 하는 것을 예. 13기가와트로 줄였어요. 거의 반 이상을 줄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반 이상을 줄이면서 현실적으로 조금 목표를 좀 낮췄다라는 것은 지출 구조를 좀 줄이겠고 그다음에 또 얘기를 했던 것이 본인들이 다 짓겠다 그랬거든요. 뭐를요? 네. 데이터 센터를 아, 이제는 예, 필요한 예, 걸 그것이 예, 아니라 이제 예. 아마존과 구글 거 마이크로소프트 거 쓰겠다. 아. 그래서 빨리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현실화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카펙스 투자를 아마존이 높이니까 바로 주가가 내려가고 구글이 또 높이니까 내려가고 아하. AI 투자하는 건 이해하는데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 예, 아니야. 예. 돈을 좀 벌어야지. 그러니까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현실적인 투자자들의 요구 그리고 경제 요구를 오픈 AI가 수렴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경영자들이 흔히 말해서 너무 잘 나갈 때 우리 지금
지금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못 말리니까 마음대로 하다는 발표에서 현실적인 발표의 현실성들, 계획의 현실성들, 어떤 경영 전력의 현실성들을 좀 가져왔다는 부분에서 오픈 AI도 지금 엔스로픽의 경쟁을 느끼기 때문에 예. 그들보다 먼저 상장하고 싶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사전 비판들을 사전에 좀 정리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현실적인 IPO를 이 프로세스를 과정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수익을 좀 빨리 내고, 내겠다라는 그 그렇죠. 방향으로 잡은 거네요. 그러면 손익분기점을 빨리 가겠다. 예, 왜냐하면 엔스로픽의 손익분기점 목표는 2028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픈 AI는 2030년인데 많은 예. 전문가들이 2030년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글쎄.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서 어떻게 돈을 그렇게 벌겠다는 예. 거지? 그러니까 돈 쓴 걸 줄여서 손익분기점은 2028년 아니더라도 2030년 확실하게 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거죠. 버는 게 시원찮으니 쓰는 걸 좀 줄이겠다. 그렇죠. 근데 저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2월 중에 벌써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딥시크 2 버전이 한번 나올 건데 했는데 별 얘기 없네요. V5죠. 새로운 딥시크의 2차 쇼크에 대해서는 아마 2월 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3월 달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타 테스터들이 일부 테스트를 하면서 대단히 성능이 좋다라는 평가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베타 테스트는 뭔데요? 일종의 사전에 그것을 써보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 근데 이 전문가들이 써보고 있는데 이 전문가들이 쓴 것을 진짜 확인할 수 있느냐 할 때 언론들은 확인은 아직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언론의 일종의 흘린 건지 예. 실제로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지 내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예. 건지는 알 수 없지만 테스터들의 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좋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에는 딥시크가 나올 거고요. 사실은 설 연휴 기간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는 대부분 보도가 안 됐는데 처음으로 구글의 이 제미나이 로보틱스 즉 피지컬 AI를 오픈 소스로 또 풀었어요. 어허. 그러면서 사실 중국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지금 예. 쫓아오고 있다라는 미국을 쫓아가고 예. 있다는 부분에서는 흔들림 없이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딥시크 같은 경우에도 아마 지금 또 중국에서 이제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곧 새로운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어느만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나요, 딥시크? 딥시크도 많이 쓰고요. 네. 지금 뭐 중국 거 중에서 정말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퀀이라고 해서 알리바바도 많이 쓰고요. 예. 그다음에 치프라는 데서 만드는 GLM이라는 것도 많이 쓰고요. 어디 중국만 씁니까? 글로벌리 다 씁니까? 글로벌리 씁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의 80%가 중국 모델을 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 보안 이슈가 있어서 뭔가 중국의 공산당들의 백도어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데요. 어허. 그런 것은 예. 우리가 딥시크를 우리가 외부로 들어갈 때나 월드와이드 웹으로 들어갈 때나 앱을 받았을 때는 문제가 되죠. 이거는 중국이 운영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다운로드 받아서 왜 스타트업들이 받냐면 미국, 영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기업들도 엄청나게 받고 있고요. 사실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암암리 다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비용 절약적인 것이 네. 지금 엄청나게 이용자들이 늘어나기 있기 때문에 API 비용을 오픈 AI나 엔스로픽이나 구글 제미나이에 갖다 줘야 되거든요. 예. 뭐 미국의 스타트업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그렇고 유럽에 있는 기업들도. 근데 중국 걸 다운로드 받아서 제가 제 서버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예. 서버를 설치하면서 다 뜯어보면서 여기에 보니까 백도어가 있네. 이거 막아버려야지. 여기 보니까 시진핑 욕 못하게 돼 있네. 풀어줘서 시진핑 욕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제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정 능력도 관리 능력도 제어 능력도 대단히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부분에서 미국 중국에서는 우리가 접속해서 쓰는 것 말고 기업이 다운로드 받아서 이번에 한국의 국가대표 부분에서 네이버가 떨어진 것도 네이버가 일부 알리바바의 콘을 썼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순수 국가대표면서 국산 쓰지 않았다. 중국산이 들어갔다고 해서 정부에서 떨어뜨린 거거든요. 아하. 네이버마저도 여러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3분 향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4% 강세가 예상됩니다. 좀 예상 체결 지수 5,948. 그리고 코스닥도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1,167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3%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9만 5,800원. SK하이닉스도 3.6%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98만 4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현대차도 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2만 1,000원. LG 에너지솔루션도 지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죠. 예상 체결가 40만 3,5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가 178만 8,000원. SK스퀘어가 4% 강세 예상되고요. 기아,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 출발 예상되고 KB금융 3% 강세가 예상됩니다. 오늘 지금 보험주들 강세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기대감이 지금 빠르게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15% 급등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해상도 42,750원 호가 집계됩니다. DB손해보험, 흥국화재는 지금 상한가가 예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화재 그리고 현대해상 다 오늘 강세가 예상됩니다. 최근에 뭐 증권주, 금융주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장에서는 또 보험주들의 강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미래에셋생명도 역시 상한가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6%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0만 8,500원, 에코프로 4.9% 강세 예상되고요. 예상가는 17만 9,900원, 에코프로 BM도 1% 상승 예상됩니다. 삼천당제약 2% 상승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65만 7천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1.4% 상승 예상되고요. ABL바이오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케어젠 2.5% 상승 예상되고요. 코오롱 티슈진, 리노공업 보합권 예상됩니다. HLB 역시 보합권 예상되고 호가는 53,4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오늘 개장까지 한 4분가량 남았는데 와 오늘은 금융주들 굉장히 강세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반도체, 자동차 혹시 대형 주장이네요. 확실히 아직까지는. 그지 뭐 대형주만의 문제일까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 뭐 야 대단하다. 네. 안 무서우세요, 박사님? 저는 너무 놀랐는데요. 어떻게 하루에 11%, 20%가 올라요? 어떻게 아까 20%씩 보험주들 어떻게 저렇게 올 수가 있습니까? 미래에셋생명. 뭐 11%가 아니고 상한가도 같습니다. 뭐. 네, 어제 그러니까 지금. 정말 예, 예. 한국 증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기세가. 네. 돈이 갈 데가 없잖아요. 미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월 초에 지금 소프트웨어에 대한 주가들이 폭락하고 2%, 20% 또는 40%까지 폭락을 했잖아요. 네. 그럼 과연 그 돈이 지금 크립토로도 안 가고 있고 그러니까 금으로도 안 가고 있고 네. 그 어디로 가죠 돈들이? 결정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이번 주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번 그래서 결국은 AI 대장주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짚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AI 기업들과 같은 경우 특히 인프라 기업들, 엔비디아 또는 팔란티의 응용 기업들 비즈니스의 성적 실적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주식은 횡보하고 있잖아요. 네. 이 갭은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어허. 저는 언젠가는 이것이 상관관계로 연결되는 시점이 올 거라고 보는 거고 결국은 네. 유동성 자체가 본인들이 지금 어디로 흘러야 될지를 결정 못하고 한 2, 3주를 왔으면 이거를 한 달, 2달 끌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 예.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될 거고 결정한다라면 더욱더 안전한 즉 대장주 그리고 이 AI 경제의 흐름을 이끌어 나갈 전통적인 아마존이나 알파벳이나 메타라든지 이러한 빅테크들에 다시 관심을 좀 받을 가능성들이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다시 관심 받을 가능성이 좀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이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뭐 미국도 미국입니다만 워낙 국내 증시 여기가 지금 뜨겁지 않습니까? 네. 또 그리고 이런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런 경쟁이 가속화될수록 결과적으로는 메모리 품귀 현상. 그렇죠. 네. 그이 내러티브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너무 좋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제가 독일 언론들을 이제 꾸준히 보고 있는데요. 독일 언론도 저렇게 비싸고 이제 100만 원을 가져가고 있는 삼성, SK하이닉스 아직도 저렴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시아장에서는 반드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 걸 봐서는 독일 네, 독일 언론에서도 예. 경제 언론에서도 네. 이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저평가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지금 인프라스트럭처 즉 곡괭이와 괭이는 너무나도 아직 우리가 AI 광산 즉 금광 골드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초입국밖에 파지 않은 거예요. 네. 젠스랑이 올해 CES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2026년은 인퍼런스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트레이닝의 시대였다라면 네. 훈련의 시대였다라면 인퍼런스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소비하는 겁니다. 곳곳에서 AI를 쓰게 된다는 거죠. 기업에서뿐만이 아니라 개인 모두가 쓰게 되면 그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GPU를 베라 루빈이 만들어낼 거고 그 베라 루빈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 삼성전자 이번에 통과했던 HBM4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라 루빈은 지금보다 더욱더 블랙웰보다 더 많이 팔려야만 할 거고 더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구조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고 AI 시대는 골드러시는 이제 시작됐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가 인류 역사상 앞으로 한 저는 4, 5년 더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언제 오나 또 오나 싶을 정도에 저는 오고 있고 여기에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이것도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정말
잘 이 흐름을 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오죽하면 랩마겟돈 얘기 나오는데 이 랩마겟돈 얘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AI 쪽에 대한 예. 이 수요가 많다 보니 지금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전통적인 이 HBM 이쪽에 있는 부분도 엄청나게 쏠리고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여러분 아까 말했던 제가 인퍼런스 시대라고 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자주 불러오고 그렇죠.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써야 했던 것은 가까이 뒀다가 계속해서 써야 되는 이러한 낸드 메모리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게 된다. 그러니까 메모리하고 스토리지 쪽하고. 그렇죠. 스토리지, 예. 그러니까 이 저장 스토리지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스캔 디스크 원래 USB 만든다는 곳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스캔 디스크에서가 여러분 뭐 만드냐면 ESSD라고 해서 엔터프라이즈, 예. 기업용 스토리지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기업용 스토리지라는 것은 스토리지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패키징도 있어야 되고 연결고리도 있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네. 저희가 좀 개장하고 네, 좀 그렇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보자 개장합니다. 네, 2월 23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왔고 글쎄요,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더 이어지는 양상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오히려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상황이다라는 해석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또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기대감, 모멘텀까지 더 반영이 되면서 시장 상승이 예상이 됐던 상황이죠. 양시장 출발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5,903으로 1.6% 상승입니다. 코스닥도 1% 올라갑니다. 1,166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3% 올라갑니다. 지금 19만 6천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2.7% 올라갑니다. 97만 5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2% 상승하고요. 현대차도 4.3% 올라갑니다. 53만 1천 원. LG에너지솔루션 0.7% 상승 중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4% 올라갑니다. SK스퀘어가 1.3% 상승하고요. 기아가 1.6% 올라가면서 17만 4,700원. 두산에너빌리티 보합권 0.58% 상승이네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좀 떨어집니다. 123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입니다. 에코프로가 지금 6% 강세입니다. 18만 2,500원이고 알테오젠도 1.4% 상승합니다. 40만 8천 원. 에코프로 BM이 3.2% 올라갑니다. 22만 1,500원이고 삼천당제약도 상승합니다. 65만 3천 원. 레인보로보틱스는 약보합권이고요. ABL바이오 보합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0.9% 상승합니다. 그리고 케어제는 1% 오름세로 15만 1,700원, 코롱티슈진도 상승 중이고 리노공업, HLB, 소포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장에서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보험주들 생명보험, 손해보험 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생명이 6% 강세고요. 미래에셋생명은 상한가입니다. 16,120원. 그리고 지금 삼성생명이 15% 급등합니다. 25만 2천 원. 지금 화면에 약간 지금 너무 시세가 급등하다 보니까 아직 잡히지 않는 상황인데 삼성생명은 15% 급등이고 미래에셋생명은 상한가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생명, 동양생명, 그리고 재보험사죠 코리아니까지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손해보험 쪽도 좋습니다. 흥국화재가 23% 급등 중이고요. 현대해상이 15% 급등합니다. 그리고 삼성화재, 코리안리, 하나손해보험 다 올라갑니다. 오늘 보험주들 흐름 굉장히 좋아요. 오늘 조선주도 좋네요. 대한조선이 14% 급등 중이고 HD 한국조선해양도 1% 상승합니다. 다만 이제 대한조선이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선주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그 외의 종목들은 상승폭 다소 제한된 모습이고 전선주들 흐름 좋습니다. 대원전선이 10% 급등 중이고요. 일진전기 8% 강세, KBI 메탈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대한전선도 2% 올라갑니다. 가온전선도 1.3% 상승 중이고 그리고 적층세라믹 컨덴서 쪽도 좋습니다. 아모텍, 삼성전기, 코스모신소재, GIS 다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사막 컨덴서까지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자동차 쪽 지금 보시게 되면 현대차가 4%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HL만도도 3.6% 상승 중이고 기아도 올라갑니다.
현대 모비스도 지금 44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702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1,782억 원 순매수네요. 외국인과 기관은 111억 원, 1,617억 원 순매도고요.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284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9억 원, 169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3원 60전 하락하면서 1,443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니까 반도체 좋고 자동차, 보험주 좋네요. 예. 지금 자, 안 좋은 예. 데가 특별히 보입니까? 네? 안 좋은 쪽이 뭐 특별하게 보이나요? 안 이 좋은 와중에. 쪽이요? 예. 제가 보기에는 한화자 붙은 음. 종목들이 오늘 다 같이 하나그룹주가 조금 아무래도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또 시세를 냈으니까 시세를 좀 차익 실현 냈으니까? 물량들이 나오는 모습 정도로 보시면 그런 될 것 정도로. 같아요. 예. 그래도- 바이오는 바이오는 이제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는 희비가 것 엇갈리고. 같습니다. 예. 예. 그러네. 예. 근데 아까 네. 강 박사님 아까 설명하시던 것 중에 ESSD라고 ESSD. 얼핏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죠? 그 스토리지인데 기업들이 서버용에 많이 쓰고 있는 기업들이? 스토리, 네, 쓰고 있는 스토리지인데요. 이거를 예. 전문으로 하는 이 스캔디스크에서 이거를 AI용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샌디스크에서 네, 샌디스크에서. 그러니까 예. 지금 가장 지금 메모리 시장에서의 뭐 이게 랜드 메모리든 DDR이든 또는 네. 전통적인 스토리지든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워낙 AI 쪽에서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 이쪽으로 그쪽으로 그 물량을 돌리는 거죠. 왜냐하면 예. 여기가 마진율이 좋으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쓰는 PC용이라든지 게임 PC라든지 사무용 PC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메모리가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부족하게 되는 품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게 되는 거고 또 그만큼 어떤 메모리든 메모리를 만드는 기업들 당장 여러분 아시겠지만 메모리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SK도 마찬가지고 설비 투자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대단히 예. 보수적으로.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여기는 사이클을 즉 많이 팔리다가도 떨어지게 되는 이런 사이클들을 만들었던 산업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들이 또 내려갈 것을 우려해서 설비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빨리 신속하게 않는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수요는 많고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계속된다. 그것은 마진율이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서 이런 기업들의 실적들이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지금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샌디스크 제가 샌디스크라는 그 회사를 처음 본 게 USB에 샌디스크 네. 적혀 있던 그 기억이 있는데 12메가바이트. 56. 아니 근데 얘가 작년에 계속 뭐 40불 뭐 이러던 게 27불, 30불, 40불 하던 게 지금 725불을 갖다가 650불이네요. 맞습니다. 얼마나 벌어졌길래요? 그러니까 뭐 예. 매출 자체도 이제 계속해서 예. 증가하고 있지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A라는 기업에서 팔 때 이걸 갖다가 $5에 팔 것을 예. 저쪽 AI 저희 게이트 사이트에서 하면 $50 불러주는 거예요. 예? 근데 비용은 예. 워낙 저렴하니까 품귀 현상이 발생하니까. 품귀 현상. 품귀 현상이 왜냐하면 설비 투자를 예. 증설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예. 이러한 전통 메모리지도 또 중국 거는 쓰기는 좀 부담스러우니 예. 그러니까 지금 후레패카드나 델 같은 경우에는 중국 걸 쓰겠다라고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건 기술이 그렇게 고난이도 기술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샌디스크라든지 이런 데들에 대한 수요 앞으로의 전망들이 너무 밝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치솟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렸던 이 SSD 같은 경우에는 기업용 대형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예. 대형 스토리지는 기술력들이 많이 필요해서 격차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HBM도 마찬가지지만 패키징 기술이 중요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 SSD 같은 경우에도 패키징 기술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격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샌디스크가 이런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는 것 그리고 일본에 있는 기업들 그래서 전통적인 지금 메모리 기업 우리의 이 고사양 메모리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만드는 HBM뿐만이 아니라 우선은 중국 기업들의 제한적인 이런 지정학적 갈등이 있기 때문에 비중국권에서 만드는 모든 메모리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휴레패커드는 뭐 크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작년 10월 이후로 조금 뭐 부진한데 이쪽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예. 만약에 이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서 여러분들 지금 신학길에서 뭐 자녀들 컴퓨터 사주기 위해서 가격 보시면 놀라시잖아요. 예. LG그램이 과거의 LG그램이 아니잖아요. 예. 무슨 금덩어리 같잖아요. 가격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지금 애플이 안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애플 살 때다 그래서 지금 애플 막 사고 있고 요즘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저 같아도 지금 아이패드를 바꿔야 되는데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뭐 1년 좀 더 쓰지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가격을 쉽게 못 올립니다. 그러면 내가 구입하는 비용은 증가했는데 후레피카드나 대리 입장에서는 가격 증가를 소비자들에게 바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즉 이들이 실적이 나빠질 걸 기대해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회수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가격을 소비자한테 전가가 쉽게 빠르게 못한다. 네. 여기에는 시간적인 인터벌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 마진이 대단히 악화되는 마진 압박을 받는 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레피카드나 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기업용 서버로 좀 더 우리는 더 생산하겠다. 뭐 소비자들 PC는 가격이 더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알 바 아니고 거기보다는 기업으로 더 가겠다라고 해서 분명히 이번에 실적 콜에서 앞으로 2분기 때는 기업용 서버를 더욱더 많이 만드는 쪽으로 AI 서버는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명확하게 줄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어요. 아닌 게라 사람 마음 비슷하구나. 네. 저 한번 둘러보다가 네. 저도 이것도 LG G입니다만 네. 그게 그램의 G가 아니고 골드의 G로 보이더라고요. 가격표 보니까 네. 진짜 비싸졌더만.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구매를 늦춥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올릴 수가 없거든요. 예. 이것이 지금 이러한 최종 PC를 만드는 사실은 LG전자도 여기에 타격을 좀 받게 될 거예요. 예. 삼성전자도 또 만들고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최종 완제품 PC를 만드는 기업은 마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들 입학하면서 또 이렇게 나 노트북 하나 바꿔줘, 사줘, 뭐 폰 다음 바꿔줘. 학기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다음 학기에. 그러네요. 저 소프트웨어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한참 이제 그 AI 공포란 얘기 많이 네, 나왔고 맞습니다. 또 엔스로피 클로드 코어크 나오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네. 직격탄을 맞는 양상이고 네. 사실 뭐 제 주변에도 뭐 어도비 안 쓰는 사람 많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마소도 그 영향을 받았고 네네네. 근데 오히려 이때가 또 살 기회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네. 어떻게 저는 보세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우선은 우선 과장돼 있는 건 맞아요. 네. 뭐 사실 뭐 미국에 있는 노래방 기계죠. 노래방 업체에서 물류 업체까지 하면서 우리가 맞아요. 물류로 물류업체까지. AI로 물류의 비용을 낮췄다. 또 이번에 사이버 보안 업체까지 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네. 다른 큰 대형 물류 업체들도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지금 공포감이 저는 맞아요. 분명하게 조성이 되어 있고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물류센터의 이런 뭐 소프트웨어를 다 대체하는 점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봐요. 네. 다만 전통적으로 SaaS라고 하는 소비자 형태, 즉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던 서비스 나우라든지 세일즈포스라든지 어도비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네. 흔히 말하는 우리 한국 이런 표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시트 베이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좌석당이죠. 네. 한국은 이제 두 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러니까 머리 하나당 가격을 매져 왔는데 예. 10명에 있다고 해서 10명을 요구하는 이러한 그렇기 때문에 워낙 수익률이 좋았어요. 예. 거의 80%까지 육박했거든요. 네, 네. 떼돈을 벌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요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당장 무너져서 생각해 보세요. A라는 기업에서 뭐 SBS 비즈를 우리가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도 개발자가 계세요. 여기 있는 개발자분들을 제가 저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장님이 우리 이제 사스 쓰지 말고 너네가 다 만들어. 다 만들 수 없어요. 이분들은 예. 그 부분 거기에 특화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도 조금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쓰던 거를 10명 거를 쓰던 거를 5명만 쓰지 뭘. 이렇게는 갈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시트 베이스드라고 하는 좌석당으로 받는 것에서 100명 받는 것을 80명밖에 못 받는 거고 50명밖에 못 받게 되다 보니 그들의 매출이 줄어들 겁니다. 예. 매출이 줄어든다는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건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모든 산업에 이것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장돼 있다. 이 부분들은 저는 어느 정도 조정 국면을 지금 겪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사람들이 조금은 현실화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야, 지금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지표가 나왔는데 23.5% 증가거든요. 네. 전년 대비. 반도체가 134.1%네요. 그렇죠. 그러니 결국 반도체 뭐 석유 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이런 게 수출이 늘었다는데 승용차는 한 27% 가까이 마이너스고. 그리고 반도체 이만큼에 134%가 늘었는데 전체 수출 지표가 23.5면은 딴 데는 준 데가 많다고 그렇죠. 봐야 그렇기 되네. 때문에 요즘 K자형 K자형. 네, 경기 네. 회복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OECD도 공식적으로 한국은 그런 형태를 가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그나마 반도체라도 지켜줬기 때문에 그러네요. 긍정적으로 본다라면 좋은 예, 의미지만 예. 너무 특정 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 한국 경제의 건강한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전체 나머지 부분에서 어떻게 회복을 가져갈 것인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런 것도 우리 강 박사님 관심 갖고 보시나 저기 이런 설왕설래가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미국으로 상장하네. 그게 뭐 중복 상장인지 아니면 별도의 상장인지 뭐 썰이는데 혹시 뭐 들은 얘기 있어요? 뭐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뭐 충분히 고민해볼 수가 있죠. 고민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예. 한국에서 반도체 인력을 모집하는 글쎄. 이러한 것을 네, 하게 되면 네. 충분히 SK 하이닉스에 재직하고 있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R&D 역량 엔지니어들도 충분히 여기서 해봤으니 나도 한번 테슬라 가서 새로운 미래 칩에 대한 설계에 참여해 보고 싶다. 이건 개인적인 욕망일 수가 있거든요. 예. 연구에 대한 목표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인재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한국의 연봉과 미국의 연봉이 공이 다르잖아요. 공이 달라요. 네, 공이 달라요. 그럼 이거에 대한 돈을 메꾸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매출만으로 번 돈만으로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IPO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중복 상장하는 방식으로 해서 투자 자금을 끌어와서 결국은 R&D 역량의 확보 또는 미국 본토에서 R&D 역량을 확보하는 것 예.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자금에 있어서 좀 더 큰 성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최소한 4, 5년 이 주기가 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장기 전망 속에서 계획을 즉 국내에 머문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인재를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나오셨으니까 테슬라 좀 짧게 네네. 여쭤볼게요. 사이버캡 생산한다면서요. 이 사이버캡이 운전대도 없고 페달도 없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1호가 생산이 됐죠. 네. 1호가 생산이 돼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보통 약속 잘 안 시키잖아요. 특히 시간 약속. 안 시키는데 이번엔 지켰네. 웬일이야? 예. 이래서 지금 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러분 첫 차를 생산한 것과 양산은 다릅니다. 우리가 블랙일도 생산하고서 양산은 속도가 늦어졌잖아요. 이 양산이라고 한다는 것은 수율도 맞춰야 되는 거고 검증도 해야 되는 거고 다양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4월부터 양산이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지난번 1월 말에 있었던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정말 지루할 정도로 늦게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루할 정도로. 지루할 정도로. 주가도 약간 요즘 지루하고. 네, 지루하죠. 네. 그 모멘텀이 저는 이제 어떻게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이제 결정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이버캡을 여러분들이 그거 생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뭐 여기에 어떤 48V 아키텍처가 들어가니 뭐 기술적으로 좋은 것들도 들어가긴 했지만 네. 중요한 거는 미국 정부의 법의 개정 속도와 사이버캡의 생산 속도는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마찬가지로 한국도 마찬가지죠. 예. 스티어링 휠, 핸들이 예. 없고 예. 가스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이 없는 차를 예. 정부가 허락해주지 않은 이상 대량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캡이라고 하죠. 1년에 최대 생산할 수 있는 게 이미 걸려 있는데 이것을 개정하는 하원의 소위에서는 통과가 됐어요. 예. 소위에서는. 소위에서는 통과되는 그러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거고 하원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원도 통과해야 되는 거고 상원 끝나고 나서 설마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 주에서 이 교통과 관련돼서는 주가 우선은 이 핵심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연방에서 그걸 마음대로 결정하세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헌법소원 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무려 아무리 속도를 내도 과연 중간 선거 전까지 낼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즉 사이버캡은 제가 보기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테슬라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루하게 양산량을 생산량을 증가시킬 거라고 한 것은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러한 규제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구 쏟아낼 수 있어서 4월부터 해서 뭐 매일매일 3,000톤씩 생산되면 도대체 이거 어디서 비즈니스 하라는 거예요. 어허. 지금 현재로서는 1년에 2,000대인가 3,000대값밖에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더 생산해도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이 혹시 개인에게 팔려는 거 아닐까? 개인에게 팔 때는 핸들 부착식으로 해가지고 핸들 스티어링 휠을 딱 붙여가지고 팔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영아님이 1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는 여기에 올인해서 로보택시를 성공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실패할 거다. 그래서 되게 결연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뒤로는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의회 통과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그것도 중간 선거가 지금 결과가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간 선거 전에 상황까지 통과하기를 원하고 있을 거고 지금 공화당이 다수니까요. 이 부분들을 아마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오름세입니다. 특히 코스피가 지금 장중에 5,900선까지 돌파했습니다. 대외 악재는 더 작게 그리고 대외 호재는 더 크게 반영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1.4% 강세로 5,892선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 반등합니다. 0.53% 오름세로 1,160선에서 움직임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전 거래일엔 기관이 주도했었는데 오늘은 개인이 주도하는 장세입니다. 현재 개인이 2,942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반면 외국인은 1,893억 원 매도 우위, 기관 역시 현재 1,234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93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24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459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손해보험과 항공화물 운송과 물류 쪽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우주항공과 국방, 운송 인프라 그리고 생명과학 도구와 서비스 업종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보험주가 상승합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보험주들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생명은 장 초반에 상한가 경신했었는데요. 현재도 두 자릿수의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거래가 15,800원이고요. 삼성생명이 5.48% 오름세로 23만 1,000원. 롯데손해보험이 11.7% 급등하며 2,820원에 거래됩니다. 흥국화재 역시도 11% 넘는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6,420원입니다. 적층 세라믹 컵앤서터 MLCC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서버용 MLCC 업계 1위인 일본 무라타 제작소가 MLCC 가격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AI 서버 확충과 전기차의 자율주행 기능 고도화로 인해서 고부가 MLCC 수요가 폭증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덩달아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관련주 내에서는 아모텍이 18.3% 상승합니다. 거래가 13,820원이고요. 삼성전기도 10.2% 오름세로 41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마 콘덴서가 14.3% 강세로 5만 100원, 또 코스모 신소재가 7% 강세로 거래가 5만 8,100원이고요. GIS도 두 자릿수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4% 강세, 현재 거래가 3,100원으로 집계됩니다. 조선주도 오늘 상승하다가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상승폭 줄이면서 하락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미국이 마스가 프로젝트 액션 플랜을 공개하면서 한미 조선업력이 주목받아 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들은 지금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대한조선만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5% 강세, 거래가 9만 900원이고요. HT 한국조선해양이 보합인 가운데 삼성중공업 1.4% 약세입니다. 29,150원. HJ중공업도 3.7% 하락하면서 25,900원 기록하고 있고요. HT 현대중공업까지도 1.3% 약세 보여줍니다. 현재 거래가 59만 4천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계 관련주 보겠습니다. 육계 관련주 일제히 뜁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더해서
구제역이 서울 인근까지 확산되며 육개주가 뛰고 있습니다. 육개주 내에서는 이지홀딩스가 상한가고요. 체리브로 호실적 기대감 속에 10.8%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팜스토리도 11% 강세, 동우팜스 테이블이 2.53% 상승하며 2,435원, 하림까지도 2.5% 가까이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3,350원으로 집계됩니다. 5,900을 돌파했던 코스피, 장중에 5,900 안정적으로 지켜낼 수 있을지 시장 흐름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주목해볼 산업 리포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크로스 리서치 한용희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한용희.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지금 지수 연계형 우리 정미랭크 얼굴 표정이 뭐 그다지 밝지는 않아요. 지금 뭐 개장 초 고점에서 조금 지수도 밀리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우리 시장 상황 한 수석께서 한번 진단해 주세요. 말씀 잘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밀리지 않는데. 아니, 소장님 제 표정 밝아요. 아, 밝은 거예요? 네, 밝은 거예요. 똑같으신데. 네, 항상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그렇게 밀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살짝 밀리는 거지. 아, 그런 지금 겁니까?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워낙 다시. 아니 2% 갔던 지수가 1%대로 내려왔으면은 뭐 그래도 뭐 반도체 쪽은 워낙 좋으니까 지금 네. 크게 뭐 밀린다라기보다는 뭐 그래요. 일부 많이 올랐었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예.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는 계속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반도체는. 네, 뭐 그 주말 사이에 좀 증권사에서 리포트 나온 게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지금 25만 원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상향 조정이 되고 그래도 이제 뭐 블랙락이라든지 이런 외국계 뭐 운용사들 중에서 뭐 이제 손에 꼽는 운용사들도 계속 담고 있다 보니까 예. 그 부분들이 수급적인 효과랑 그다음에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예. 반도체 쪽은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특징적인 건 뭐냐면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보고서를 작성했던 게 그 AI MLCC 쪽을 저희가 2월 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탑픽 종목으로 이제 삼성전기랑 GIS를 GIS.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삼성전기가 네,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AI에 들어가는 그 베라루빈이라든지 블랙웰에 탑재되는 MLCC는 기존의 뭐 전기차랑 스마트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MLCC랑 그다음에 AI 쪽에 들어가는 MLCC에 대한 ASP, 그러니까 평균 네. 판매 가격이라고 그러죠. 네. 이 수준 차이가 워낙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100에 팔고 있는데 이거는 $400에 팔아요. 그러면은 $400에 파는 마진이 훨씬 더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라타가 계속 가격 인상을 하면 할수록 탑티어 업체 지금 2개입니다. 무라타랑 삼성전기. 그러다 보면은 삼성전기는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해외에서 공장도 본격적으로 좀 증설할 계획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장비 발주까지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AI MLCC 쪽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었거든요. 반도체에 대비하면은. 네. 그래서 이번에 좀 기회를 가져가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이제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는 상황이고 주요 미국 쪽에서도 빅테크 관련 종목들 실적 발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사실 메모리 쪽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앞서 살펴봤다시피 뭐 램마게돈이라든지 품귀 현상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좀 가져가도 되는 전략인 거고. 네, 지금 예. 1분기 그 스팟 가격만 보더라도 추정치를 봤을 때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원래는 30%대에서 갑자기 50%대로 올렸어요. 예. 뭐 트렌드포스 쪽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봤을 때는 그래 1분기 그 공급업체들이랑 지금 반도체 생산업자들이랑 그래 뭐
반도체 가격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거 한 30% 정도 올리겠네라는 추정치가 있었는데 아니다, 50% 올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고배를 마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상. 예. 그러니까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와 AI 반도체 AI 쪽 많이 쓰인다 공격적으로 증설하자 이거를 쉽게 못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증설은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예. 와 이거 캐펙스 그냥 다 늘려야 된다 이거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 캐펙스를 한번 슈퍼사이클 때 한번 쫙 늘려놨다가 공급업체들이 줄줄이 취소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 이번에도 이렇게 많이 캐펙스 투자했다가 또 취소를 하면 어떡하지? 그럼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나 SK 주가 보시면 쭉 내려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계속 그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도 공급이 쇼티지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수요자 중심보다는 고객 중심보다 공급자 우위입니다. 어허. 그래서 공급자가 너네한테 안 팔래? 라고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가 지금 키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산업 보고서 듣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뉴스의 흐름으로 봐서는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거의 대이란 군사 작전이 미국에서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또 지금 이제 마스가 또 프로젝션 액션 플랜도 공개되고 뭐 그런 시기인데 지금 방산도 그렇고 조선 쪽도 그렇고 지금 조금 이쪽이 먼저 지금 조짐이 보여요. 네. 요 부분이 지금 약간 또 이거 새로운 분위기인가? 아니면 그동안 많이 올라서 그렇다고 봐야 되나? 한번 짚어주시면은. 지금 저도 네. 저희 그로스 예. 리서치 쪽에 제가 예. 계속 좀 올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예. 새벽에 예. 이란 쪽에 그 상황을 보자면은 네.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사우디가 이란에 대한 미국 공격에 대한 용인을 했습니다. 사실상 용인을 사우디가 용인을 한 건데 이게 뭐냐면 원래는 자기네 그 방공망이 있잖아요. 예. 방공망을 허용하게 되면 미국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란을 치게 되려면 사우디 방공을 좀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라.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전쟁을 좀 사우디도 용인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의 잠재적인 군사 공격을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워싱턴 쪽에 밝혔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난 48시간 동안, 그러니까 주말 사이죠. 저도 계속 보고는 있었는데 48시간 동안 미국이 그 F-22 랩터랑 F-35 라이트닝 같은 스텔스 전투기 50대를 그 중동 쪽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플라이트 쪽에 보시면은 다 나오는 거고요. 플라이트 24 쪽에 들어가면 나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비행 궤적이 네, 나옵니다. 네, 이거는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GPS를 끄면은 안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일부 안 나오는 글쎄. 것들도 있지만 뭐 키게 되면은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나토 소속 E3 레이더 항공기가 터키에서 시리아 영공으로 오늘 새벽에 어허.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사적인 긴장감 되게 팽배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26일 날 또 제네바 협약이 열려요. 네. 그럼 핵 합의를 또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 이제 방산주는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왜냐? 또 그렇게 본다. 네. 그래서 26일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군사적인 긴장감은 최고조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공습 작전을 개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뭐 제네바 협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물거품돼서 방산주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26일 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다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이슈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이제 피지컬 AI 쪽 현대차 그룹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쪽은 사실 설 연휴 이전에 좀 시세 내다가 좀 최근에 좀 잠잠하다가 네. 좀 오랜만에 돈을 시세를 내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 모멘텀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시나요? 그 어제 이제 딱 125조 투자한다라는 예.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그 글로벌 로봇 허브 조성이라는 좀 내용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로봇 제조를 넘어서 이제 파운드리도 하겠다라고 네. 하는 거고, 훈련 거점 구축하고 AI 데이터 학습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신사업입니다. AI랑 자율주행이랑 그 SDV, 그다음에 로보틱스가 네. 50조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제품이랑 핵심 기술 개발에가
R&D 쪽인데 이게 38조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상투자, 그러니까 생산 거점에 대한 효율화인 거죠. 이게 한 36조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 좀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대차가 아틀라스 때문에 AI 그 로봇주로 조금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이슈가 나올수록 이제 그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 자체적으로는 지금 아틀라스를 통해 가지고 공장에 투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인건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라는 전략인데, 네. 지금 로봇주는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수급적인 요인들로는 갈 수는 있지만 좀 선별적인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이슈에 하나하나 반응해가지고 어디도 로봇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는 한석께서는 어때요? 저 취향이 뭐 상상인 정권이나 뭐 SK증권 동전주들 최근에 그냥 막 날아갔거든요. 네네. 이런 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여기서도 기회가 오나요? 그러니까 요즘에 동전주들이 이제 액면병합을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액면 병합을. 네. 동전주 안 되려고 액면병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아, 그러면은 500원짜리 2대1로 하면 1,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아하. 그럼 액면병합이 되는 건데 실제로 공시가 하나둘씩 나오는 게 좀 포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거를 또 정부에서는 그냥 액면병합은 또 안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곤 있는데 사실 지금 증권주는 워낙 좋죠. 브로커리지 글쎄. 수수료라는 네, 게 네. 만만치 않다 보니까. 예. 근데 브로커리지 수수료 1, 2, 3, 2 사업자들은 괜찮지만 그 밑에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중소형주가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갑자기 확 늘어나서 기업 가치가 지금 3배, 4배 뭐 이렇게 간다? 그건 좀 가열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본업도 잘하고 투자도 잘하고 뭐 IB라든지 뭐 운용 쪽이라든지 이런 쪽 잘하는 증권사들 중에서 상위권에 있는 거. 예. 그런 증권사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지 않을까. 지금 뭐 보험주도 사실 그렇잖아요. 예. 모든 보험사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중소형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난주에. 예. 근데 그 이유가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자사주에 대한 의무소가 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험주는 통계적으로 보면은 자사주를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주가 이렇게 올라간 건데 물론 뭐 미래엑세생명이나 이런 큰 종목들도 올라가기는 했는데 오늘 삼성생명은 좀 다릅니다. 예. 오늘 삼성생명은 이제 삼성전자 지분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가가 그렇죠. 25만 원 갔을 때는 특별 배당이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상대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중소형 보험사들도 있지만 네. 오히려 지금 보험사에서는 좀 대형 보험사가 좀 자리를 찾아가고 있지 않나. PBR이나 이런 수준에서 봤을 때 밸류가 그동안 굉장히 쌌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선보라든지 하나생명도 갑자기 올라가는 부분들이 뭐 PBR이 워낙 싸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적용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산업 보고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네, 오늘은 네. 저희가 이거를 지난주에 딱 하려고 했었는데 네. 낸드 산업 보고서입니다. 아, 낸드. 네. 낸드 산업 보고서인데 디램하고 낸드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최근에 낸드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요. 원래는 낸드 가격이 폭등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여야 되냐면 우리 휴대폰이나 노트북이나 이런 모바일 기기들이 많이 팔려야지 올라가는 거예요. 네. 네. 예. 예. 근데 그동안에 낸드 시장 작년에 기사만 찾아보시더라도 낸드는 안 좋았다. 막 키옥시아 죽는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샌디스크부터 시작해가지고 글쎄. 왜 이렇게 많많이 올라가냐? 전통적인 그런 사이클이 아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D램 가격은 일단 AI 뭐 HBM이라든지 DDR5, DDR 뭐 6, 7, 뭐 이렇게 GDDR6, 7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낸드까지 상승하는 전반적인 쇼티지 국면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낸드 가격 상승 랠리는 IT 교체 수요가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올라가게 됐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D램하고 낸드의 역할이 뭐가 다르냐? 이것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D램은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사라집니다. 예?
전원이 꺼지면 예. 데이터가 사라지는 대신에 초고속 연산을 하는 거죠. 계산할 때 막 추론을 할 때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뭐 GPU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런 건데. 사라진 데이터가 그러면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낸드는 뭐 하는 거냐? 어. 낸드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보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니 궁금한 거는 D램은 사라진 데이터 어떻게 다시 복구시켜요? 그래서 낸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낸드가 네. 있다. 그 대용량 보존하는 대용량 저장 공간입니다. 어허. 우리 파일 같은 거 저장하는 그러면 거 있죠. 거기서 낸드 갖다 다시 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PC, 모바일이나 말을 그렇게 PC의 해주셔야지. SSD 서버 스토리지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AI 규모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보고서에 비유를 드린 게 D램은 작업대예요. 막 이렇게 작업을 해요. 공장 작업을 해요. 자, 이거를 옮겨놔야 되잖아요. 결과물을. 창고 역할을 해주는 게 낸드입니다. 쉽다. 설명 네, 쉽다. 좋다. 이거를 저희도 계속 보고서를 보면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근데 지금 AI 인프라가 워낙 많아지고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니 지금 결과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걸 보관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어허. 그래서 창고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예. 낸드가 그래서 계속 필요한 게 뭐냐면 창고 증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창고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은 이제 2026년 1분기 낸드 가격 상승률이 원래는 기존에 한 33%에서 38% 올리겠구나라고 했었는데 50%에서 55% 상승할 수 있는 상향성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핵심 품목인 이 SSD, 이 낸드가 예. 53%에서 58%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록적인 인상폭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시장 상황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선행지표로 활용하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는 스팟 가격입니다. 계약을 했을 때 가격 이건데 이게 모든 폼팩터에서 다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다 빨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근데 특히나 이게 스팟 가격이 모든 폼팩터에서 확인되는 게 보통 이 MMC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로 어디에 들어가냐? 태블릿 아니면 가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우리 가전을 갑자기 많이 바꾸지 않는 이상 이거는 상승하지 않거든요. 네. 태블릿을 갑자기 많이 바꾸지 않는 이상.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 때 보시면 우리 코로나 완전 엄청나게 폭발했을 때 그때 집에 갑자기 태블릿 기기 하나씩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 이 MMC는 조금 상승을 했었습니다. 상승률이 확인이 됐었는데 예. 이게 구형 기술이에요, 되게. 어. 그래서 진입장벽 되게 낮고 마진도 적고. 근데 이것도 13%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트한 수급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기업형이 아니고 소비자까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경향인데, 가격이 움직이면서 이제 낸드 생산 칩 메이커 업자들은 이제 레버리지 효과처럼 빠르게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26년 상반기 낸드 마진이 어느 정도냐? 40에서 5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겨울에서 갑자기 봄이 왔어요. 네, 봄이 왔어요. 그래서 2017년 봄이 아니고 여름인데 그 정도면. 네, 뜨겁죠. 근데 그 업자들 입장에서는 따뜻한 봄이 더 좋기는 하죠. 홍풍이 부는 거니까. 네. 그래서 2017년 메모리 슈퍼사이클 이후에 10년 만에 재현되는 역대급 수익성입니다. 이게. 역대급. 네, 그래서 D램에 이어서 낸드까지 가격 상승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제는 낸드 슈퍼사이클에서 Q에서 P까지 확장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Q는 물량이죠. 자, P는 가격이죠. 예. 자, 그럼 뭐냐? 이제 공급 조절로만은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핵심은 이게 AI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학습은 과거에 야 이거 뭐야? 우리 GPT한테 뭐야 했으면 뭐예요라고 답변을 해주는 거. 자, 추론은 뭐냐면 오픈클로 같이 알아서 하는 거죠. 검토만 받고. 야, 뭐 이거 들어가서 네이버에 예약해가지고 예약금 결제하고 이거 잡아서 나한테 확인해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야 되면은 토큰이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픈클로 쓰시는 분들 토큰 잘못 써가지고 갑자기 몇백만 원 결제되는 분들 있거든요. 어허. 네,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추론으로 이동을 하면서 메모리 병목이 단순히 속도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얼마나 크게 저장하고 용량을 뭐 만드느냐, 이 문제로 되고 있다는 건데, 그 오픈클로 같은 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에이전틱 AI라는 겁니다. 아. 네. 에이전틱 AI는 지금 GPT도 그렇고요.
제미나이도 그렇고 다 출시를 했습니다. 자, 구글은 강점 있는 게 뭐죠? 크롬이라는 게 있죠. 자, 네. 크롬에서 우리 아이디, 비밀번호, 카드 번호 다 저장이 됩니다. 글쎄. 비밀번호까지. 예, 예. 자, 그럼 결제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럼 에이전틱 AI를 쓴다라고 하면은 제미나이한테 내가 지금 카드 다 등록해놨으니까 나 오늘 어디 고깃집 가려고 그래. 여기 예약금 다 결제해놓고 예약해놔. 그러면 다 예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AI 비서같이 예.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핵심 문제가 뭐냐면 이 모든 문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간 상태를 계속 저장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KV 캐시라는 겁니다. 이 KV 캐시는 보통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이 문장을 생성할 때 이제 이전 단계에서 생산한 키밸류를 임시로 저장합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GPT를 쓰다 보면은 그래 뭐 질문했어요. 근데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와. 그럼 또 질문하잖아요. 그럼 새로 답변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임시 저장 값을 또 가져와 가지고 또 그거를 생각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KB 캐시가 에이전틱 워크로드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팍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에 따르면 일반 챗봇에 비해서 추론 1회당 평균 100배에서 1000배까지 많은 토큰을 소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소모를 하는 거죠. 근데 KB 캐시는 이제 HBM으로만 늘어나는 결과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장 공간 활용이 불가피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 이 병목을 해소하려는 전략이 저희가 보고서에서 말씀드리는 게 메모리 오프로딩이라는 전략입니다. 자, 메모리 오프로딩이 뭐냐면 GPU에 상주하던 일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SSD나 CPU 메모리 등 다른 저장 공간으로 옮겨두고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은 HBM은 한정된 저장 공간이 있잖아요. 연산을 빠르게 해야 되는 게 목적인 거지. 그럼 추론에 꼭 필요한 데이터에 집중을 시키고 상대적으로 좀 덜 긴급한 데이터. 그럼 창고에 놨다가 빨리 가져와. 창고가 아니고 창고. 네, 창고. 창고. 네, 창고에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네, 네. 창고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처리율을 좀 높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오프로딩 적용 시에는 응답 속도가 개선되고 생성 가능한 토큰 수도 유의미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대규모 추론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사업자들 있잖아요. 예. 이 모델의 중간 상태랑 컨텍스트를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재호출할 수 있는 기업용 SSD 확보를 늘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랜드에서는 사실 굉장히 조금 폭발적인 수요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토픽으로 꼽은 거는 네. 네오셈하고 TCK입니다. 네오셈, TCK. TCK. 네, 네오셈은 SSD 완제품 검사 장비랑 버닝 네. 테스트 네.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3분기 기준 매출은 SSD 테스터가 82% 정도고요. 버닝 테스트가 10% 정도입니다. 근데 이 서버용 이 SSD 아까 저 방송 전에 했던 이 SSD 잠깐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엔터프라이즈 SSD거든요. 그래서 기업형인데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테스트 장비도 확대되는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사를 해야지 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검사할 수 있는 오사트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SSD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우리 랜드는 검사하고 빼, 검사 빼 이거라고 하면은 지금은 AI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사양, 고신뢰도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죠. 원래 테스트 장비 같은 경우는 쭉 해서 어디 온도까지 높이고 낮추고 그러면 여기서 불량이 뜨냐 안 뜨냐 이런 걸 검사를 해줘야 되는 건데 AI는 워낙 신뢰하는 게 네. 고신뢰도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테스트 검사를 어디 오사트 업체한테 넘겨줘요. 그러면 야 우리 이거 시간 많이 걸리니까 생산 라인을 더 깔아야겠다. 저희가 지금 생방송이니까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 다음번에 네, 알겠습니다. 조금 내용을 네, 알겠습니다. 이 기업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양시장 지금 코스닥은 보합권이고 코스피가 1.5% 상승. 일단 우리 양시장 또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그래요. 반도체 일단- 좋고요. 예, 외국인이 안 사네요. 그래요. 뭐 일본은 쉽니다. 일왕 탄생일이랍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